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의 종주국이자 신사의 나라 영국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임 총리께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흥국 통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경제가 영국을 제치고 5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제 어느덧 영국 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때 영국의 전성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분홍색이 영국의 영토입니다. 영국의 땅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영국의 별명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지금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브렉시트부터 시작하면 너무 지루할 테니 최근에 9월 달에 발생한 일만 아주 스피디하게 체크하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국의 파란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뒤늦게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입니다. 이때 당시 10%까지 올라간 영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은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앞으로 연간 800억 파운드의 국채를 매각하겠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다들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날 영국 정부는 더 그로스 플랜 2022를 발표했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세 규모는 1972년 이후 역대 최고 규모의 감세안입니다. 그런데 감세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세금이 빵꾸가 난다는 것인데요. 영국 정부는 부족한 세금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즉 돈을 찍어내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채를 찍어내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서민들과 기업들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 영국 정부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세안이 발표된 9월 23일 하루 동안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살펴본 것인데요. 앞으로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8%까지 이런 식으로 급등해버렸습니다. 장중 변동성만 보면 거의 10% 정도 급등한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재빠르게 영국 국채를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도 영국의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자 영국 중앙은행은 참다 못해 개입을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10월 14일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국채를 영국 중앙은행에서 다 사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양적 긴축은 10월 31일로 일단 연기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마도 국채 금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양적 긴축은 더더욱 연기를 할 수 있고 양적 완화는 더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시대와 거꾸로 가는 영국 중앙은행의 발표 때문에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영국 정부에서 국채를 찍어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자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찍어낸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다 사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영국 정부는 기존의 감세안을 고수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사주겠다는 발언을 했으면 감세안의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법한데 아무래도 새롭게 총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화끈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인데요. 영국 정부에서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랐고요. 영국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국채금리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감세안을 고수하자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부근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기준금리와 양적 긴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눈치 없이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국채금리 급등을 유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감세안은 돈을 풀어서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더욱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 건너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은 꾸준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참아라. 현재 인플레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영국 중앙은행도 고통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걸음의 방향이 맞지 않아 지금 현재는 더더욱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영국 사태는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영국과 비슷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은 작은 위기가 한번 터졌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덮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영국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몇몇 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이 나라들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자를 줘야만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의 대출금리가 올라서 파산이 발생하고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 부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죠. 보통 스마트머니는 위기를 인지하면 가장 안전한 국채를 매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지금처럼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머니들이 최근에 영국의 경제 위기를 강하게 인식하고 영국의 국채를 매도하는 사태가 있었죠. 정부의 감세안이 나오기 이전에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이는 이 정도였는데 영국의 감세안이 발표된 이후에 영국과 독일의 금리 차는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코로나 경제 위기 때를 잘 보세요. 이때에도 스마트머니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국채를 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럽의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번 영국의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금리를 끄집어 내릴 수 있지만 양적 완화는 국채를 매수해주면서 돈을 시중에 푸는 행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뿌리다가는 영국의 기축 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음대로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를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두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의 상황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GDP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탈리아는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코로나 때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GDP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체적으로 총리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총리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리오 드라기 총리입니다. 이분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신 분으로서 이탈리아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자 작년 2월 달에 이탈리아 총리에 초청받으면서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분 별명이 슈퍼 마리오입니다. ECB 총재 시절에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유럽발 재정 위기를 무난하게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이탈리아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요청을 받고 이탈리아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제가 매우 안 좋아요. 이분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완전히 뿔이 난 상황이에요. 마리오 드라기, 너 슈퍼 마리오라며 슈퍼 마리오처럼 빨리 쿠파도 못 지르고 우리 이탈리아를 유럽 최고로 다시 한번 만들어줘. 우리 한때 로마 제국이었어. 그러면서 2022년 7월달 얼마 전이죠. 드라기 총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총리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조르자 멜로니라는 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안티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진을 퍼왔습니다. 2022년 9월달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가 되었고요. 무솔리니 이후 첫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솔리니 많이 들어봤죠? 파시즘, 파시스트 이런 거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비슷한 극우 정당이 집권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최근에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힘들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극우 정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과 딱 맞춰서 멜로니는 사람들에게 솔깃할 만한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요즘 이민자들 때문에 힘들지? 내가 이민 다 막아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요즘 경제 상황 매우 힘들지? 대대적인 감세를 통해서 공공지출을 앞으로 확대해줄게. 너네들 삶을 편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눈치 보느라 힘들지? EU에서 탈퇴할 수 있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번 선거 문구에 유럽에 덜 속하면서 더 나은 유럽이 되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유럽연합이 2026년까지 제공하는 1,900억 유로의 코로나 회복 기금을 받으려면 당분간은 유럽연합에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바로바로 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대대적인 감세한 공공지출 확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영국이 최근에 이거 발표했다가 골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제2의 영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영국처럼 막 급등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감세안을 발표하면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또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제가 자주자주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데요.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미국보다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봤을 때 유럽의 상황이 먼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흔들릴지 잘 버틸지 이것은 그때 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흔들리면 미국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국채금리 발작이 나온다면 이는 유로화의 약세를 유발할 것이고요. 이는 곧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겠죠. 달러 강세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강달러라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 다시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페덱스나 포드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강달러는 해외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 아이폰을 팔아서 수익을 거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경우 애플이 한국에서 10,000원의 수익을 거둔다고 해볼게요. 이는 곧 애플 입장에서는 10달러의 수익으로 연결되겠죠.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플이 한국에 10,000원의 동등한 수익을 거둔다고 하면 실제로 애플이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수익은 5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이런 문제에 그치진 않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아이폰을 덜 살 거라 봅니다. 이번에 아이폰 바꿀 거 참았다가 그 다음에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수익도 줄어들었는데 환율까지 오른 상황이죠.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돈이 2.5달러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달러를 벌었는데 수입이 4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달러는 미국에 마냥 좋지 않고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